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대리까지 대리하다가 말았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대리제도란 것은 법률을 행위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 기속자가 분리되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제도를 말한다? 대리. 그럼 우리가 본인의 수권에서 이루어지면 무슨 대리? 임의대리. 수권과 무관하면요? 법정대리.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었죠. 그랬었죠? 네,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좀 보고요. 자, 대리가 있습니다. 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와 사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사자라는 것은 시인분음권을 사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시인분음권. 그러니까 우리가 전설의 고향을 보면 염라대왕이 나오죠. 이 염라대왕 시인분음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승사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리와 사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두 개 정도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가? 대리와 사자에서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가? 자, 우리가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를 결정하느냐면 대리인입니다. 누가 의사를 결정한다고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합니다. 자, 우리가 대리인이 대리 의사 표시를 한다고 배웠죠? 대리인이 대리 의사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의 이루어지는 과정,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함으로 인해서 의사 표시가 이루어진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사자에서는 누가 의사를 결정하냐면 염라대왕이 있고요. 저승사자가 있어요. 염라대왕이 저승사자에게 이렇습니다. 저기 A 잡아와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저승사자가 네이 그러고 잡으러 가죠. 그렇죠. 그러면 A를 잡아올지를 누가 결정했어요? 저승사자가 결정했던 겁니다. 이때 저승사자가 본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자는 누가 의사를 결정한다? 본인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잡아보세요. 우리가 대리제도에서는 의사 결정한 자가 대리인이죠. 그러면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한 자이니까 최소한 요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의사 능력이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대리는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사자에서는 이 사자는 본인의 심부름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본인의 심부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사자에게 의사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가정에 보면 엄마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엄마의 사자들이 있어요. 각 가정에 가보면 엄마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1번 사자가 누구냐면 신랑입니다. 2번 사자가 자식들입니다. 자, 신랑이 직장 갔어요. 이제 그러면 1번 사자가 없습니다. 2번 사자만 있네요. 자, 4살짜리 꼬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4살짜리 꼬매한테 이럽니다. 슈퍼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쥐어줍니다. 그러면 4살 꼬마 가서 우리 엄마가 두부 한 모 달랬어요. 그리고 돈을 주고 가져오겠죠. 그럼 4살짜리 꼬마는 사자지 않습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굳이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자는 뭘 말한다? 심부름꾼.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대리 제도라는 이렇게 배웠죠. 자, 대리인이 뭐라죠? 법률행위를 한다고 그랬죠. 자, 이처럼 대리인이 법률을 하는데 그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한테 기소한다. 이런 논리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처럼 대리 제도는 법률 행위하는 자와 그에 따른 효과 기소자가 서로 분리되다 보니까 타인의 법률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필요했죠. 법률과 기속자인 본인이 필요하죠. 법률행위 다른 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 대리인, 상대방. 자, 이처럼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과거의 경험에 삼각관계를 이뤄본 적이 있죠. 그러면 사람은 삼각관계라면 대리도 삼각관계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본인과 상대방 관계가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대리의 삼면관계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해마다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대리의 삼면관계를 볼 건데, 자, 우리가 대리의 삼면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가 하나 보이죠. 두 번째는 대리인과 상대방 관계가 보이죠. 또 세 번째는 본인과 상대방 관계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리의 삼면관계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예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자, 본인과 대리인 관계는 봐보세요. 이 대리라는 자가 본인을 대리해서 일단 법률행위를 하는 건 맞죠. 그러면 이때 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일단 법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대리권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요 대리권 존재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리인과 상대방 관계는 무엇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냐는 거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우리가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요 대리행위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요 대리행위 자체가 법률행위 맞죠?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매매라는 계약이 체결됐다 합시다. 그럼 요 매매가 대리행위가 될 텐데, 그러면 이 매매 효과는, 매매라는 이 법률 효과는 대금 부분과 토지 부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금은 본인이 챙긴다면 토지는 상대방이 이렇게 챙기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게 효과 기속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과 상대방 관계는 요 대리 효과 기속의 문제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대리권을 먼저 좀 볼게요. 우리가 대리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죠. 대리권이란 말 그대로 대리할 수 있는 자격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을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은 권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리할 수 있는 이 자격, 이 대리권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지 그 발생 원인을 간단하게 좀 봐볼게요. 우리가 대리권이라는 것은 임의 대리권이 있습니다. 임의 대리권. 또 뭐가 있냐면 법정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의 대리권과 이 법정 대리권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임의 대리라는 것은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서, 법정은 본인의 수권과 무관하다고 그랬죠. 그럼 이런 거예요. 여기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우리가 대리권 수여 행위를 수권 행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수권 행위. 그러면 이처럼 이 본인의 수권 행위에서 발생하는 대리권은 무슨 대리권이구나? 임의 대리권이구나. 그래서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뭐에 의해서 수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인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저에게 대리권 수여 행위를 하게 되면 제가 대리권이 발생하죠. 그렇죠? 이게 무슨 대리권? 임의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정 대리는 본인의 수권과 무관하죠. 그럼 임의 법정 대리권이라는 것은 본인의 수권에서 발생한 대리권이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러면 수권에서 발생한 대리권이 아니라면 그건 전부 다 법정 대리권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법정 대리권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라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컨대 봅시다. 여러분이 부모님입니다. 제가 미성년자라고 합시다. 자, 부모와 미성년자는 부모, 자식이라는 이런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맞죠? 그러면 이때 이 부모는 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어요. 이것은 일단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무슨 대리권? 법정 대리권. 자, 여러분이 부재자입니다. 우리가 부재자라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돌아갈 가망이 없는 자를 부재자라고 그래요. 자, 대표적 예시 하나 들어드릴까요? 군인 생각하시면 돼요. 군인. 자, 군대 갔습니다. 일정 기간은 돌아올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게 부재자인 거예요. 그러면 요 부재자의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재자 재산을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그럼 부재자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재자가 미리 재산 관리는 선임을 해놨어요. 그럼 이건 부재자가 선임해서 그 자에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건 맞겠죠. 그러면 그 자는 임의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임의대리인. 그런데 부재자가 재산 관리는 선임 안 해놨어요. 그러면 이 부재자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러면 그 자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그럼 이건 법원이 선임한 자죠. 여자는 뭐예요? 법정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 이런 대리권이 발생하죠. 일단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 이런 발생한 대리권들은 본인의 수권에 의한 무관하게 발생한 것들 맞죠? 그러면 다 무슨 대리권? 법정 대리권. 그러면 좌우지간 이런 원인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본인의 어떤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고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대리인이 이런 대리권을 가지고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대리인이 본인을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을까? 당연히 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대리권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봐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보세요. 여러분이 본인이라고 할게요. 본인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이제 대리 선임해서 대리권을 주었어요. 그러면 대리권 수여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얘기하는 게 맞겠죠. 내 땅을 팔아달라, 아니면 저 건물을 사달라 라고 범위를 정해서 대리권 수여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의 대리권 같은 경우는 이처럼 수권이 대리권 수여할 때 일반적으로 범위를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임의 대리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법정 대리는요. 봐보세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법률에가 대리권 발생 근거 규정을 두고 있겠죠. 그러면 동시에 이 법률에는 대리권 범위 규정도 있는 거예요. 무슨 규정도 있어요? 대리권 범위 규정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 대리는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임의 대리는 요 수권행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저에게 대리권을 줍니다. 그럼 분명히 수권행위는 존재하죠. 근데 뭐 해달라 라고 범위를 정해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요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봐보세요. 이런 수권행위는 존재하지만 이때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때 지금 범위를 정해놓지 않았으니까 이때 그러면 요 대리는 본인을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느냐?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 수권행위라는 게 뭔가 봤더니 요 수권행위가 성질이 법률행위예요. 요 수권행위가 뭐라고요? 법률행위. 그럼 봐보세요. 분명히 대리권 수여를 했는데 수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고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법률의 목적은 명확해야 된다고 그랬죠. 법률의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 때로는 불명확하면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그랬죠. 이때 명확하게 밝히는 건 법률의 해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수권행위는 존재하지만 수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면 불명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수권의 범위가 불명확하니까 뭘 통해서? 요 수권행위의 무엇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뭘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범위를 정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수권의 해석을 통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겠죠. 지금 대리권을 수여를 했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고 하면서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이 대리는 어디까지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느냐 문제 생기잖아요. 그때는 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뭘 통해서?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면 된다. 이러면 끝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 생겨요. 분명히 이와 같이 수권행위를 해석을 했어요. 해석했는데 여전히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수권행위를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위를 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때는 두 손 놔버릴 것이냐. 그랬더니 이때 우리 민법에 보니까 우리 민법 118조에 보면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 있죠. 누구요?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더라는 거야. 보니까 1호에 보존행위라는 게 있어요. 무슨 행위요? 보존행위. 2호에 이용 계량행위라는 게 있어요. 무슨 행위? 이용 계량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행위와 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더라는 거야.
권한을 정해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다고요?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였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존행위가 무엇이며 이용 계량행위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보존행위라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뭐라고 그랬죠?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본인 소유 가옥이 있다고 봅시다. 이게 본인 소유 가옥이에요. 근데 지붕이 파손이 됐네요. 자, 이처럼 지붕이 파손돼서 이 지붕을 파손된 지붕을 수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가옥이 지붕이 파손돼서 파손된 지붕을 지금 수리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수리하는 행위는 요 건물을 현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 맞죠? 이게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이용 행위는 뭐냐면 자, 이게 본인 소유 건물인데 대리인이 이걸 임대를 합니다. 이게 이용 행위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용 행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계량 행위는 뭐냐?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 뭐라고요? 가치. 이용 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는 무슨 행위? 계량 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존 행위, 이용 계량 행위가 이제 무슨 행위인지 아셨죠? 아셨죠? 자, 요 정도면 좀 확인해 보고요. 자, 또 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을에 이렇습니다. 을씨, 내 땅 좀 팔아주게나 라고 매도할 수 있는 권한. 자,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을이란 자는 갑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이 을이 갑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매매계약 체결하냐면 자신과 매매계약을 체결해버립니다. 자, 이 모습 봐보세요.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자기와 계약을 체결한 모습 맞죠? 자, 이걸 우리가 자기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계약?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대리인이 봐보세요. 자, 여기서 봐보세요. 대리인이 분명히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권한을 했죠. 그럼 이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과연 이게 문제가 될 게 이런 자기계약도 문제가 될 수 없느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법은 상식이기 때문에 자, 사람이라는 것은 팔이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죠. 밖으로 굽을 수는 없죠. 팔 부러져 버리니까. 그러면 요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그 말은 역설적으로 본인에게 불리하게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기 계약을 허용한다면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이걸 허용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자기 계약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 계약을 금지시키느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법은 상식이란 말이에요. 자기 계약을 허용하게 되면 자기 계약을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자기 계약 하지 말라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약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계약이 뭔지는 아셨죠? 자, 쌍방대리라는 게 있어요. 자, 쌍방대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A라는 매도인입니다. 여기 B라는 자가 매수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이 갑이라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이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합시다. 그럼 봐보세요. 요 대리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이자 매수인의 대리인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쌍방을 대리해서 지금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이게 쌍방대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매도인이 본인일 것이고 여기 매수인도 본인이 될 거 아니에요. 요 갑의 대리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러면 요 대리인의 마음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절반 딱 쪼개지죠. 절대 안 쪼개집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쪼개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대리인이 본인 쪽으로 기울려면 요 매수인 눈물이 흐르죠. 또한 매수인 쪽으로 기울이면 요 매도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쌍방대리 모습도 당연히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래서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하려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계약이 무엇이며 쌍방대리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러면 이런 자기약 쌍방들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분명히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나타나죠. 그럼 이런 것들은 방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 124조에서 자기약 쌍방대를 하지 마라고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시킨다고 그랬죠. 그럼 반대해서 가면 본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라면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무이행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채무이행. 자,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법무사가 말이에요.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서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이거 등기 신청 행위가 전형적으로 허용되는 쌍방대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이게 허용되냐는 거예요. 자,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 쌍방대리 등기를 신청했다고 해서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없잖아요. 이건 다투면 채무이행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의뢰하는 대리인이 자기와 계약을 체결하는 데서 본인의 허락을 얻어서 했다고 해보자 이 말이야. 본인의 허락을 얻어서 했어요. 그럼 본인의 허락을 얻어서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본인에게 불이익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건 본인 스스로 감수한다는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굳이 그걸 말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허락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다툼 없는 채무 관계는 애조로 이렇게 허용한다. 근데 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분명히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한 내에서 한 건 맞죠? 그잖아요. 자, 그런데 봐봐요. 이 토지가 시가 3억 상당의 토지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3억 상당의 이 토지를 요 병과 1억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요 대리는 누구 이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본인의 되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모습은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을 대리한 모습이 되어버렸죠. 맞죠? 그럼 이 모습은 요 대리인이 본인을 배신했다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예? 본인을 배신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리인이 본인을 지금 배신한 거죠. 자, 이 대리인의 배신 행위를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뭐란다고요? 대리권 남용. 이제 대리권 남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 아닌 자신이나 상대방 이익을 위해서 본인을 대리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실은 요 대리인의 배임적인, 우리가 배신 행위를 배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대리인의 배임적 행위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하셨어요? 이제 대리권 남용이 뭔지는 아셨죠, 이제? 자, 계속 가봅시다. 자,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자,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합니다. 법률행위하죠? 그러면 그 효과가 본인한테 이렇게 기소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이 대리인이 법률했을 때 그 효과가 본인한테 기소가기 위해서는 일단 요건이 필요하더라. 자, 요건 제가 세 가지 써줬어요. 첫째, 대리권이 있을 것. 두 번째는 대리권이 있다면 그 권한 내에서 해야 될 것. 세 번째가 뭐였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지금 을이란 자가 갑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병과 체결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때 이 을이라는 대리인이, 이 자가 지금 대리인 아닙니까? 요 대리인이 지금 누굴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했다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했어요. 표시하고서 지금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겠죠.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대리인이 지금 병과 매매 체결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경우 수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을이란 자가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매매에 체결할 수도 있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매매에 체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고 그랬죠.
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이걸 뭐라 하냐면 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 그래요? 요걸 뭐라 그래요? 현명.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 한다고요? 현명.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이 경우 현명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을이 갑을 대리해서 매매 체결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러면 일반적 현명은 이렇게 합니다. 저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 요게 일반적인 현명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대리인 을이 누구를? 갑. 그래서 본인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현명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 봐보세요. 지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걸 뭐라고 그랬죠? 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돼요. 여기 을이란 자가 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요 매매는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한 건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현명하고서 행한 이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대리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명하고서 행한 이 법률을 뭐라 불러요? 대리행위. 그렇구나. 이때 이 대리인이 현명하고 행한 이 법률을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대리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죠? 이걸 뭐라 그랬죠? 현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명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한 모습 맞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의뢰하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병과 매매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도 하지 않았는데 이 매매가 본인을 위해서 했다라고 할 수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매매는 이처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매매했다면 이 매매는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굴 위해서 했을까? 그랬더니 이 경우는 자신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매매 체결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처럼 현명하지 않고 이렇게 법률을 했다면 이때는 이 법률행위는 본인을 대리해서 한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뭘 한다고요? 현명이라 하고 그러면 이처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서 법률행위 했다면 그 법률행위는 본인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률은 본인을 대리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률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대리행위라 부른다면 이처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서 법률을 했다면 그 법률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러면 누굴 위해서 한 거냔 말이야. 그랬더니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한 것으로 법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법률행위하면 그 법률은 본인을 대리해서 한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그 법률은 대리행위다 아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현명하는 방식은 이 을이 갑을 대리해서 매매 체결하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갑의 대리인 누구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현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팁으로 지금 봐보세요. 이 갑이 매도인 아닙니까? 매도인의 대리인에 의해서 지금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모습 맞죠? 그럼 매도인의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이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식이에요. 자, 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냐면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일단은 매도인란이 있겠죠. 자, 매도인 누구죠? 갑이 되겠네요. 자, 매도인의 대리인 있죠. 매도인의 대리인 누구죠? 을. 그럼 매수인이 누가 될까요? 병. 이게 매도인의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그 계약서 쓰는 방법이에요. 매도인 누구, 매도인의 대리인 누구, 그리고 매수인 누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계약서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처럼 매도인의 대리인에 의해서 이런 매매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자, 매매계약서가 근데 이렇게 작성됐더란 거예요. 매도인의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계약서 작성되는데 지금 매도인이 갑 이렇게 돼 있고 매수인 병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매도인의 대리인이 지금 사라져 버렸죠. 그럼 봐보세요. 이 모습은 요 매도인의 대리인이
자, 매도인의 이름으로 지금 대리하는 모습이죠. 매도인 이름을 쓴 거 아니에요, 매도인 대리인이. 자, 우리가 서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서명, 서가 뭐예요? 쓸 서자예요, 쓸 서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서명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서명대리예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좀 하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이처럼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지금 대리를 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서명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명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그랬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을 드러내줘라 이 소리예요. 그 효과 기술자인 본인을 드러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서명대리도 자주한 본인 드러냈어요, 안 드러냈어요?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명대리도 본인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도 현명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서명대리도 유효한 대리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명이 뭔지 이런 것도 봤죠. 자, 보니까 193페이지에 대리행위 하자라는 게 나와 있죠. 하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만 주세요. 여기는 지금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읽어만 주시고요. 넘겨보시면 대리인의 능력이 있죠. 자, 여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 대리인이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지금 대리인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처럼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려면 요 대리인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하느냐 요걸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대리인이 타인의 법률을 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처럼 타인의 법률을 대리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이걸 지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상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논한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권리능력 문제 삼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대리인이잖아요.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은 권리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그건 문제 삼을 일은 없고. 그럼 여기에는 의사능력과 이제 행위 능력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배웠던 거 있었어요. 우리가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를 결정한다고 배웠어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자이므로 최소한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의사 능력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요 말 이해됐어요? 요 말 이해됐냐고요? 그러면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의사 무능력자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의사 무능력자가 대리 행위를 했다면 그 대리인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의사 무능력자가 대리 행위를 했다. 그러면 대리 행위가 유효일까 무효일까 물어보면 전부 다 멈칫해요. 근데 이건 또 잘 알더라고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법률은 뭐라고 배웠어요? 무효라고 배웠죠. 의사 무능력자가 행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고 그랬죠. 근데 의사 무능력자가 대리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해. 왜 그러면 대답을 못하냐면 이 대리 행위가 법률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대리 행위란 말을 법률 행위 고쳐보세요. 그럼 의사 무능력자 법률 행위 한 거 아니에요. 의사 무능력자가 본인을 대리해서 법률 행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대리 행위가 법률 행위니까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 행위 한 거잖아. 그러면 유효 무효?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대리 행위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행위 능력입니다. 그러면 의사 능력은 요구하고 있는데 이때 이 행위 능력 또한 요구하느냐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법은 상식이라고 그랬죠. 상식. 그러면 행위 능력 요구되는지 행력 굳이 필요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 한번 해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인데 여자가 을입니다. 자, 얘가 미성년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성년자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한 거예요. 선임을 해서 여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을이란 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하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답시다. 자, 갑의 대리인 을이 뭐죠? 현명. 여기 뭐라고요? 현명. 그럼 방금 전에 현명하고 생각한 이 법률행위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대리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을과 병에서 이루어진 이 매매가 대리행위인 거예요. 아셨어요? 현명하고서 봐보세요. 현명하고 생각한 법률행위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과 병에서 이루어진 이 매매계약이 보니까 현명하고서 했죠. 본인을 위한 것이면 표시하고 했잖아요. 그럼 요 매매는 본인을 대리해서 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가 무슨 행위가 되는 거예요? 대리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봐보세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한 내에서 했고 본인의향시를 표시도 했죠. 그러면 이 효과는 다 누구한테 기속해버려요? 본인한테 다 기속하죠. 그러면 요 대리 행위로 말미암아 요 미성년자는 이 되는 게 불이익하게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전혀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런데 요 우리는 미성년자가 본인을 대리해서 지금 매매계 체결한 모습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봐보세요. 요 미성년자를 누가 대리를 선임했어요? 본인이 선임했잖아요. 그럼 미성년자가 본인을 자신을 대리를 해서 손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건 스스로 본인 스스로 감수한다는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굳이 요 대리인이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유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는 행위 능력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능력은 필요하죠? 왜? 왜 의사 능력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 자냐면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한 자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굳이 행위 능력까지는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정도 확인을 좀 해놓고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복대리라는 개념이 나오죠. 복대리라는 개념 나오죠. 자, 이 복대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실은. 자, 보세요. 우리 교과서를 보면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기본서 나올 텐데 기본서 보면 복대리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복대리 딱 해놓고 복대리 해놓고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을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복대리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그럼 뭐에 대한 정의냐면 복대리인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이게 복대리가 뭔지를 몰라요. 자, 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을이 있어요. 자,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줬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 아닙니까? 대리인 맞죠? 자, 이 대리인 을씨가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는 모습 맞죠? 본인을 대리해서 지금 매매 체결하는 모습 맞잖아요. 자, 그런데 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이처럼 법률행위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요 대리인 을씨가 여기 병이란 자, 다른 자를 선임을 해요. 누가 선임했어요? 대리인이 다른 자를 선임을 했잖아요. 이해됐어요? 대리인이 다른 자를 선임해서 그 자로 하여금 본인을 갑이죠. 본인을 대리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가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이렇게 체결한 거예요. 요 모습 봐보세요. 대리인이 본인을 지금 대리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다른 자를 지금 선임했죠. 대리인이 다른 자를 선임해서 그 자로 하여금 본인을 대리하도록 지금 시키고 있죠. 이걸 우리가 복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복대리예요. 아셨어요? 이게 복대라는 건 뭐냐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다른 자를 선임해서 그 자로 하여금 본인을 대리하도록 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대리인 선임한 자 있잖아요. 여자가 누굴 대리해요? 대리 선임한 자가 지금 누굴 대리하고 있어요? 본인을 대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써놨잖아. 칠판에 다 써놨어요. 제발 칠판에 다 써놨으니까 칠판에 써져 있는 것 가지고만 얘기하면 돼요. 나는 분명히 본인을 대리한다고 썼는데 왜 갑자기 대리인이 나와버리지? 지금 대리인이 선임한 자가 누굴 대리해요? 본인을 대리하죠. 그러면 이 대리인 선임한 이 자도 본인을 대리하니까 여자도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선임했어요? 그러면 대리인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대리인 선임한 이 본인의 대리인을 뭐라 부르냐면 이걸 복대리라 부르는 거예요. 이자를. 이제 복대리 누군지 아셨어요? 대리인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정의합시다. 대리인이 다른 자를 선임해서 그 자로 하여금 본인을 대리하도록 시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복대리라고 하고, 그러면 그 다른 자는, 저자는 누굴 대리하는 모습이에요? 본인을 대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 또한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불러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는 누가 선임했어요? 대리인이 선임했죠. 그러면 대리인이 선임한 요 본인의 대리인을 뭐라 부른다고요? 복대리. 이 자를 복대리인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복대리가 아니고 복대리인. 복대리와 복대리인이 어떻게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지. 표현 자체가 다르잖아요. 복대리고 복대리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뭐냐면 복대리는 그냥 동의어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서, 여러분 쓰는 기본서에는 복대리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전혀 안 나와요. 이게 복대리라는 게 뭐냐면 대리인이 다른 자를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 자로 하여금 본인을 대리하도록 시키는 모습이죠. 이런 대리관계를 복대리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대리인 선임한 자는 누구를 대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본인을 대리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도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리인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를 뭐라 불러요? 복대리인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요 대리인이 선임을 할 때 요는 누구 이름을 선임하냐면 본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해버려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선임해요. 아셨어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선임을 하지만 그래도 이 자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 아셨어요? 그럼 봐봐요. 아마 봐보세요. 그러면 대리인이 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 있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행위를 우리가 무슨 행위라고 하냐면 이걸 복임 행위라고 표현해요. 무슨 행위요? 그러면 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행위를 복임 행위라 하냐 이 말이야. 다 이유가 있으니까 복임 행위를 하겠죠. 그 이유를 밝혀줄게요. 자, 그러면 이 대리인이, 자, 이 본인이잖아요. 본인이 지금 요 대리인에게 자신의 법률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권한을 줬잖아요. 우리가 권한을 준 것을 우리가 위임이라고 배웠잖아요. 위임. 그러면 지금 본인이 요 대리인에게 법률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위임을 해줬잖아요. 위임을 해줬죠. 그러면 요 대리는 본인도 위임받아서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리인이 요 벽이란 다른 자를 선임해서 이 권한을 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위임이 되죠. 이것도 위임 아니에요. 그러면 위임이 있고 위임받은 걸 또 위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 뭐라 써줘요? 복임이 되잖아요. 복임. 그러니까 줄이니까 뭐예요? 복임. 이게 복임이라는 건 복위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봐보세요. 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결국은 선임하는 행위는, 선임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권한을 주는 거죠. 우리가 권한을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수권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권한을 수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수권의 의미란 말이에요. 선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행위를 복임 행위라고 표현하는지 알겠어요? 위임받은 권한을 또 위임을 해준 거잖아요. 위임받은 걸 또 위임해 줬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복임 관계가 되니까 복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복임권이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이제 복임권이 뭐라고 그러세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열심히 쓰시는데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 더 동영상 들어달라고 그랬죠. 동영상 들을 때 뭐 하시려고 그래요? 멍청하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때 쓰시면 되잖아. 그때는 뭐 하시려고?
이게 뭐냐면 공부하는 방식이 왜냐면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요. 전 진짜예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진짜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A와 B가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A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B는 안 나와요. 별로. 왜 그럴까요? 공부하는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의 문제.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면 두 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좋다고 그랬죠. 근데 두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면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강의실에서는 수업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들린 게 아니고요. 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들린 게 아니라 제 말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 것 뿐이에요.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용이 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 노트 보면서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본인이 몰라요. 왜 모를까? 설명이 귀에 들어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단지 소리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똑같이 공부하고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뒤쳐져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쓰지도 않고 가만히 설명 하나 놓지 않고 가만히 이거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요. 성적이 쭉 뽑아 올라가져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공부하는 방법의 문제 같아요.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동영상 한 번 더 들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더 틀어놓고 들으면서 내가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고 그러면 막 지나가면 잠시 화면 멈췄다가 쓰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출발하고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속으로 그러죠. 냅둬. 내 알아서 하니까. 나는 쓰지 않으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어쩔 거예요? 살게 해야 되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결과는 본인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더디게 된다는 거. 그만큼 더딘다는 거. 그걸 인식을 좀 하시는 얘기예요. 제 말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리가 복대리가 이제 무엇이며 복대리인이 누구이며 복임행위가 무엇인지 복인권이 뭔지는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뭐가 궁금했냐면 요 대리인이 과연 복대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다른 게 궁금하지 않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 있었죠. 또 대리인 누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소리 아니에요. 임의 대리인이 복인권이 있을까? 법정 대리인이 복인권이 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다른 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러면 임의 대리인 복인권이 있을까? 없을까? 법정 대리인 복인권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이란 자가 본인이라고 합시다. 자, A가 임의 대리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는 누가 선임한 거예요? 본인이 선임했죠. 자, 제가 갑, 을, 병 이 표현은 단지 표현하는 부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호를 읽지 마시고 그 자의 이름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선임한 건 맞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본인이라고 합시다. 제가 A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를 대리인 선임했어요. 제가 임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왜 대리인 선임했어요? 왜? 여러분이 왜 저를 대리인 선임했어요? 그렇지, 방금 대답 나왔네요. 믿으니까 지나간 나그네를 붙잡고 대리권 주지 않겠죠. 대리인 선임하지 않겠죠. 그러면 본인과 요 임의 대리는 요걸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계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아니에요? 갑이란 자가 A를 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이런 신뢰가 깔려 있는 거죠. A가 자신을 대신해서 잘 처리해 줄 거라는 믿음 속에서 A를 대리인 선임했겠죠. 그런데 복대라는 개념 자체가 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B라는 다른 자를 선임해서 그 자를 하여금 본인을 대리시키는 모습 아니에요? 맞죠? 그렇다면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본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신뢰관계 깨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갑이란 사람이 A를 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A가
자신을 대신해서 잘 처리해 줄 거라는 믿음 속에 선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복대라는 개념 뭐예요? 대리인이 다른 자를 지금 선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를 본인을 대답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은 분명히 대리인이 자기를 잘 처리할 거라 믿었는데 엉뚱한 자를 선임해갖고 그 자를 지금 처리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렇다면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다는 것은 본인과 임의 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진 요 신뢰관계 깨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신뢰를 깨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배신. 신뢰 깨는 게 배신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법은 상식이니까. 법이 이런 배신하는 걸 허용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인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암기할 내용들이 아니에요. 본인과 임의 대리인은 어떤 관계인지를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임의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한 모습은 엄격하게 해석하면 본인과 임의 대리인 사이 형성된 요 신뢰관계를 깨는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를 깨는 걸 배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법은 배신을 허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복인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왜 임의 대리인에게 복인권이 없다고 그랬어요? 신뢰를 깨는 거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한다 할지라도 본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면 복대를 선임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본인은 뭐라고요? 승낙을 받아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고 가정해봐요. 아니 본인의 승낙에서 지금 선임했는데 여기 신뢰관계 깨는 거예요? 그럼 일단 허용해야 되겠죠. 자, 또 보세요. 지금 자 A라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자 법률을 처리를 해야 될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열고 있어요. 온몸이 기부세갖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경우라면 오히려 요 임의 대리인이 다른 자를 선임해서 빨리 본인이 해야 될 본인의 법률을 처리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신뢰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그럼 방금 교통사고 기부사고 온몸이 기부한다고 그랬죠? 이게 부득이한 사유 아니에요? 부득이한 사유. 그러면 본인의 승낙이나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복대를 선임한다 할지라도 이 경우는 신뢰관계 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 법정대리인이 있어요. 자, 갑이 본인이에요. 여기 P가 법정대리인이에요. 그러면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선임한 자이 아니에요. 본인이 선임한 자 아니잖아요. 자, 법원이 여러분 부재자인데 법원이 저를 부재자 재산관리는 선임했단 말이에요. 저는 법정대리인 아니에요. 그럼 본인 여러분께서 선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부재자인 여러분께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럼 어떤 모르는 자하고 신뢰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자하고도 신뢰관계 있어요? 그러면 본인과 법정대리인은 신뢰관계가 무관하잖아요. 신뢰관계에 따라 형성된 게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법정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한다고 해서 요 신뢰관계 깨는 게 아니잖아. 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법정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해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언제나 복인권이 있는 거예요. 또한 봐보세요.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을 대리인 선임했어요. 여러분 임의 대리인이죠. 제 좀 대리 좀 해주세요. 아, 좋아요. 내가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좀 있으니까 뭐 하기 싫어.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나 안 해. 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자유롭게 지휘할 때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요, 법정대리는 임의 대리인과 달리 자유롭게 지휘할 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을 얘기할 때 이 자식의 존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랑스러워 이 소리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요,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징그럽게 미울 때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너무 밉더란 말이야. 실제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씀인데 제가 진짜 말씀을 이렇게 했나 봐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더라고. 난 네 엄마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중대선언을 했어요. 오늘부로 난 네 엄마 아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 엄마 아니죠. 더 이상 제 엄마 아닙니까? 여전히 엄마입니까? 그만 봐보세요. 이처럼 법정대리는 자기 마음대로 지휘할 때가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과 법정 대리인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계도 아니고 이런 취입할 때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인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암결로 생각하지 마시고 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고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인가? 왜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인권이 있을까? 이런 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과 임의 대리인의 관계, 본인과 법정 대리인의 관계를 가지고 추론해 가야 돼요.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추론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머릿속에 다 담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문제 푸는데. 그쵸? 근데 때로는 그 기억들이 희미해져 가거나 사라져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푸는 사람으로서 그럴 땐 다 그걸 포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추론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아 이런 경우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추론을 해내놔서 내가 기억 속에 좀 희미해지고 사라져 가더라도 답을 찾아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하는 힘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다른 자를 선임했죠. 그 자라고 본인을 대리하도록 지금 시키는 모습이죠. 이 관계를 뭐라 그래요? 복대리죠. 그러면 대리인 선임한 지금 본인의 대리인이 있는 거죠. 여자를 뭐라 불러요? 복대리인이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제 복대리가 무엇이며 그 복대리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교재에는 분명히 그렇게 해놨어요.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대리할 권한의 전문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 대리시키는 걸 말한다. 해놨죠. 이때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을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뭐라 부른다? 복대리인. 그러니까 제가 복대리라는 개념과 복대리라는 개념, 복대리인이라는 개념을 다 나눠놨어요. 이제 복대리가 무엇이며 복대리인이 무엇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이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행위를 우리는 무슨 행위라 불러요? 복임행위. 왜 복임행위가 된지를 알았죠? 위임받은 권한을 또 위임해 주니까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임권. 그러면 임의 대리인이 복임권이 있을까? 법정 대리인이 복임권이 있을까? 이 판단은 본인과 임의 대리인은 서로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한다, 자기 마음대로 선임한다는 것은 본인과의 신뢰관계를 깨는 모습이 되니까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에게는 복임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그랬죠? 반면에 본인과 법정 대리인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뭐가 있어요? 복임권이 있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할게요. 네.